진실추적자 사건반장 시작합니다. 자, 지난주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부터 조금 더 일찍 찾아뵙습니다. 깜빡하시고 아직 입장 못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지금 빨리 TV로, 유튜브로 들어와 주십시오. 자, 돌침대는 별이 5개, 사건반장은 보시다시피 별이 3개. 그래서 3시에 시작한다. 많이 유치하지만 이렇게라도 기억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자, 나른한 오후 사건반장이 삶의 활력소가 되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사건 해시태그로 소개해 올리죠. 자, 한 60대 여성 운전자 오토바이에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당연히 사과를 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벽돌, 헬멧 집어 던지면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자, 부부싸움 도중 남편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고 차를 몰았던 여성. 그런데 이 여성 만취 상태였습니다. 자, 법원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자,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유족들이 사건 초기 변호를 맡았던 이 국선 변호인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직무유기 혐의인데요. 이 변호인 선임 50일째가 돼서야 처음 전화를 했답니다. 자, 오늘은 시간대 조정 첫날이자 제가 사건반장을 진행을 맡은 지 딱 반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성원 덕분에 안 잘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면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 재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승용차가 뒤에서 들이받았다는 이유로 벽돌과 헬멧 등을 집어던져 상대 차량을 파손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50대 주부가 5년 동안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이용해 지인들의 돈을 가로챘습니다. 오늘의 주요 사건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사건반장 시작합니다. 사회부 홍지용, 이도성 기자,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승재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12월 7일 저하고 이도성 기자가 오면서 개편을 했는데 정말 오늘이 딱 반년째입니다. 제가 아마 그때 첫날 진행을 하면서 첫 인사로 이거 망하면 저 집에 가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있는 거 보면은 망한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제가 그리고 또 얼마 전에 회사 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들어가서 지금 제 이런 얘기까지 다 수화로 또 통역을 해주고 계시네요. 제가 이 회사 게시판 들어갔더니 어디서 저런 이상한 걸 갖다가 진행을 맡겨가지고 막 이런 또 어떤 또 분이 좀 비난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동안 좀 기분이 안 좋았었는데. 자, 아무튼 뭐 저는 그렇고 우리 이도성 기자 이제 반년. 저도 사실 제가 첫 방송할 때만 해도 제가 6개월이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계속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양반장 계실 때까지 저도 오래오래 남아서 함께 둘 다 열심히 살아남아서 홍 기자와 함께 잘 살아남아서 더 사랑받는 프로그램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시간대를 변경하고 하는 사건반장 첫날입니다. 많은 또 성원 부탁드리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인천에서 벌어진 사건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충격적입니다. 당시 정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한낮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다라고 하는데요. 한 차량이 60대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앞에 서 있던 지금 영상에 나왔어요. 앞에 있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저렇게 들이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운전자가 잘못을 했죠. 근데 그 이후 상황을 보면은 조금 상황이 보셨어요, 방금? 발로 걷어찼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뒤에서 들이받치니까 아이고. 발로 막 걷어차고 손에 뭘 들고 와서 유리창이 다 깨져버릴 정도로 저런 식으로 하고 지금 헬멧으로 보이는데 앞유리도 막 깨부쉈습니다. 일단 운전자가 앞을 보지 못하고 딸 결혼식에 참석을 하려던 60대 운전자였다고 하는데 내비게이션에 어떤 문구가 떠서 이거를 이제 지우기 위해서 잠시 전방을 주시하다가 잠시 다른 화면을 본 사이에 앞에 있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런 영상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자, 보신 것처럼 사고 당시 상황 블랙박스 영상이 고스란히 남겨졌습니다. 잠깐 보시고 얘기 이어나가죠. 죄송해요.
이거. 아니 못 보고 이거 보다가 했어요. 미안해요. 아 제가 미안하다 하잖아요. 못 보고 그랬지. 일부러 막지는 않잖아요. 내려봐. 아니 내리는데 미안하다 하잖아요. 내려봐. 아니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아요. 야 뭐냐네. 뒤에 차가 없어. 아니 여기요 차를 막 부시고 있어요. 내리지 마세요. 경찰관 빨리 갈게요. 네. 아무튼 저 사건으로 승용차 운전자 뭐 다치진 않았어요?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요. 다칠 뻔했고요. 더 다치기 직전에 경찰이 빨리 출동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유리를 깹니다. 뒷유리를 벽돌로 깼고요. 깨지니까 벽돌이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까지 그대로 담겼어요. 벽돌도 들어오고 유리 파편이 흩날립니다. 그리고 지금 앞유리도 곧이어서 이제 헬멧을 계속 휘두른다거나 이러면서 유리까지 완전히 깨거든요. 이렇게 신고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도 그 도중에도 계속해서 좀 차를 부수는 모습이 보였어요. 100m 거리에 파출소가 있어서 신고를 받자마자 출동했기에 망정이지 더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번 사건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순간 화가 치밀어 점점점입니다. 자, 일단 오토바이 운전자, 뭐 저도 요즘에 회사 출퇴근하면서 스쿠터를 몰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서 혹여 이 차가 받질 않을까 뭐 약간 좀 저도 불안하긴 합니다, 항상. 근데 일단 뭐 저렇게 되면 오토바이 운전자 입장에선 당연히 화가 날 수는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운전자들이 저렇게 행동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 뭐 저 사람은 어떻게 지금 진술하고 있나요? 일단 갑작스러운 사고에 화가 치밀어서 내가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이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 차량 운전자가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분이 풀리지 않아서 내가 그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일단 오토바이 운전자는 20대였고 뒤에 있던 차에 탄 사람은 60대 그리고 경차 그리고 여성 운전자였습니다. 자, 승 의원님, 제가 이 기사를 좀 봤더니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 지금 들이받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과연 이 차에 누가 타고 있었는지를 확인한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야 저런 난동이 시작이 됐다는데 일단 그것만 딱 봐도 감이 옵니다. 사실 이 전체적인 그림은 조금 더 저희들이 지켜봐야 되는 대목인데 제가 제일 먼저 일단 운전자분에게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건 아니면 모든 운전자분들에게 절대로 운전하시면서 이렇게 다른 어떤 조작을 하시는 게 가장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부딪혀서 분명히 이 운전한 첫 번째부터 사과를 했어요. 뭐 다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미안하다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갈수록 폭행의 정도가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자동차를 툭툭 몸으로 차다가 그다음에 자기의 헬멧을 벗어서 이제 유리를 때리고 다음 단계에서 뒤에서 이제 벽돌을 가지는 어떤 순차적으로 이게 제가 정확하게 순서적으로 시간적으로 맞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폭행의 정도가 증가하는 걸로 보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약자, 여성 그리고 경차라는 점 때문에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60대 여성임을 확인하고 딱 차도 봤더니 이거 경차네. 만약에 지금 방금 화면에 나왔지만 그 경차 뒤에 있던 차량처럼 좀 고급 세단이었거나 또 운전자가 진짜 뭐 마동석 씨처럼 막 우락부락한 남성이었다면 순간적으로 저렇게 분노 조절이 확 이루어졌을 것도 같은데 말이죠. 사실 뭐 저희들이 여기 나올 때마다 매번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이게 사실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분명히 뒤에 있는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잘못했는데 그 있는 사람이 사과했을 때 정말 그게 남성이고 이건 정말 예를 드는 건데 그다음에 대형 세단이고 그다음에 거기 나오는 사람이 여럿이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과연 저런 행동을 했을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저기 있는 행동 자체가 일반적으로 자기가 뒤에서 굉장히 심하게 부딪혔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부딪힌 건 잘못했지만 그 부딪히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저렇게까지 행동을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저런 보복 폭행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그럼 각각 네. 어떤 좀 처벌을 받을까요? 일단 우리가 접촉사고가 났다고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치는 않았잖아요. 예. 저 경우는 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죠. 이건 그냥 보험 처리하면 되는 일이고 이건 그렇게 해결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저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헬멧이나 벽돌을 들어서 차량을 부쉈죠. 예.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차량을 부순 거니까 특수재물 손괴가 될 거고요. 근데 저 안에 있었던 그 60대 여성 입장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공포심을 느낄 만한 정도 행동이었기 때문에 특수협박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직접적으로 신체에 맞지는 않았지만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으니까 특수폭행도 가능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특수상해죄. 왜냐하면 이 여성이 굉장히 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좀 정신과적 질환까지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특수상해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는 저런 일이 좀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첫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달콤한 유혹입니다. 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주부에 대한 사건인데요. 홍 기자가 좀 정리해 주시죠. 이 사건요, 주변에 있는 주민들, 아는 이제 이웃 주민들 그리고 교회 사람들을 노려서 사기를 쳤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내가 포털 사이트에서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 펜션 광고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어, 이렇게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달콤한 유혹이었어요. 왜냐하면 보증금이 좀 필요한데 이 보증금을 나중에 너희가 내주면 수익을 줄게, 10% 정도 수익을 떼줄게, 수익금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얘기를 했는데 피해 규모가 커졌어요. 22억 원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5명이 피해를 받았고요. 5년 동안 사기를 벌이다가 붙잡혔습니다. 매달 10% 수익을 보장하는 게 요즘 흔치 않을 텐데 말이죠. 네, 저도 뭐 재테크로 고민이 많지만 뭐 은행에 적금 넣어봤자 뭐 2, 3%밖에 안 되고 뭐 펀드 같은 걸 한다고 해도 이 정도까지 수익이 나는 상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 같아도 혹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광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외 포털 사이트에서 펜션 관련 광고를 노출 위치를 상단으로 올려주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돈만 딱 있으면은 돈 벌어가지고 당신들 10%, 13%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매달 13%, 연 13%도 아니고 매달 13%면은 8달만 맡기면은 거의 원금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혹할 만한 조건인데 사실 이런 사업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돌려줄 사업을 돈을 벌어서 돈을 돌려줄 수익을 돌려줄 생각도 없이 아예 그냥 돈을 빌려갖고 사기를 친 거죠. 결국 이렇게 피해자들이 10여 명 그리고 피해액이 무려 20억 원이 넘었습니다. 자, 지금 이 기자가 소개한 것처럼 매달 뭐 10%, 13%의 수익을 돌려주겠다. 솔직히 이게 이러면은 이분은 정말 월가에 가 있어야 되는 분이잖아요. 응? 사실 진짜 이게 13%가 나오면 상상할 수 없는 진짜 당연하죠. 저런 게 있으면 당장 저도 그냥 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그런 어떤 달콤한 속임수를 이제 사용했다는 것이고 여기서 그냥 그 13%뿐만 아니라 2달 전에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원금을 돌려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15명이잖아요. 분명히 15명들한테 처음 한 1, 2년은 굉장히 이 계약대로 성실하게 이행을 했을 거예요. 물론 그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돌려막기 형태이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신뢰를 쌓아오고 그 15명의 입장에서는 정말 최초 단계에서는 의심을 했지만 두 번째 단계에서는 확신을 가졌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믿음을 가졌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또 사기 수법이지 않습니까? 뭐 어떤 명칭도 있잖아요. 예. 폰지 사기라고 해서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13% 100만 원에 13만 원 준다 그러면 안 믿잖아요. 그러면 이제 100만 원을 네가 빌려요. 그럼 13만 원을 한 달, 2달, 석 달을 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 100만 원을 1000만 원을 빌려주고 1000만 원을 억으로 빌려주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수익을 내서 13%를 주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추적해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야, 저기 내면 13% 준대. 정말 괜찮아. 라고 하면 뒤에 있는 사람이 돈을 갖고 들어오면 그 돈을 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수법. 전형적인 폰지 사기 수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라임 자산운용 지금 뭐 큰 피해를 낳고 있죠. 그것도 그렇고 딱 뭐 말씀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 조희팔 주수도 그 다 폰지 사기의 일환이었던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변호사님 네. 결국 잡혔어요. 이게 왜 잡히냐면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뒤에 투자한 사람 돈으로 앞에 투자한 사람에게 메꾸잖아요. 이제 뒤에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투자 유치가 한계가 오는 상황이 딱 되고 앞에 13%가 누적이 되면 더 이상 도저히 해결 안 되는 순간, 그러니까 터지는 순간이 와요. 그게 이 폰지 사기 대부분 이제 발각될 때 그런 수법인데 이 여성은 그냥 단순히 사기가 아니라 내가 원금 보장하고 13% 이상의 이율을 주겠다면 이거는 사금융이잖아요. 예. 이건 전형적인 또 유사수식인 행위에 해당하고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소위 말하는 폰지 사기의 특징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오히려 이득을 봐요. 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거든요. 아하. 야, 저기 양원보한테 저기 한 1억 넣으면은 야, 1년이면 원금 다 뽑고 남아. 그럼 다음 사람들이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뒤에 사람들이 모든 소식을 갖고 터지는 그런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 그렇게 터지다 보니까 그럼 결국 이런 경우에는 발각이 되는 막차를 거죠. 탈수록 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요. 뒤로 들어오면 뒤로 들어올수록 아예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 재판부가 이 50대 여성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했습니까? 실형 선고했습니다. 반성문을 여러 번 냈어요.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했는데요. 결국에는 실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징역 4년이 선고됐고요. 재판부가 여러 해 동안 여러 번의 범죄 행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투자 모집을 하면서 금원을 편취했다, 돈을 뜯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피해액이 22억 원이 넘었잖아요. 쉽게 말해서 폭탄 돌리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받는 사람은 돈을 못 받게 되는데 이렇게 돈을 못 받고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봤고요. 다만 돌려준 돈, 앞서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돈을 돌려받았거든요. 돌려막기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받은 사람들도 있다는 점이 가만히 돼서 형이 선고됐습니다. 자, 그 변호사님 제가 궁금한 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일단 징역 4년. 2008년에 있었던 그 역사상 최대 규모의 폰지 사기라고 하는 그 미국 월가의 그 버나드 메이도프. 그 사람 같은 경우는 150년형 받아가지고 네. 옥중에서 죽었거든요. 근데 이거 뭐 물론 액수의 차이는 좀 크지만 네. 이 징역 4년이다 하는 이 형량 하나 하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럼 이 사기 피해액 이거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일단은 지금 우리가 이 총 피해금은 한 24억 정도라고 하지만 아까 홍 기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돌려막기라면 돈을 받는 사람도 있으니까 실제로 14억 정도는 피해자는 갖고 실제 피해액은 한 1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10억 정도의 피해액이라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실형 4년 선고가 그렇게 약한 선고는 아니고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에서는 뭐 징역 150년도 나오지 않느냐. 근데 우리나라와 미국하고는 분명히 이 차이가 있어요. 형을 산정을 할 때 미국은 다 합칩니다. 그럼 얘에 대한 사기, 2번 피해자에 대한 사기, 3번 피해자에 대한 사기를 다 합쳐서 형량이 150년이 나오는 거고 우리나라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해져 있는 거에 최대 2분의 1 정도의 가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한계는 분명히 있고 그거는 어찌 보면 형사 그 입법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피해액은 이제 이게 큰 문제죠. 14억 이제 받은 것 빼고 나머지 왜 안 갚고 있을까요? 이거 다 합의하면 자기 형량 떨어질 텐데. 없는 거. 돈이 없는 거죠. 돈이 없는 거면 이 경우에 누군가가 유죄 판결을 받고 사기 피해자가 있다고 국가에서 이 사기 피해 금액을 돌려주진 않습니다. 결국 가해자가 돌려줘야 되는데 가해자가 만약에 돈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규모의 이자를 매달 지급한다? 진짜 우리도 하죠. 그럼요. 이제 그럴 정도라면 이 사람이 본인이 융통해서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면 그렇죠. 이런 거에 혹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걸 왜 남한테 알려줘서 같이 하겠어요? 혼자 하지. 자, 근데 승현님 짧게 좀요. 네네. 결국 이 50대 여성이 항소를 했네요. 또. 뭐 기본적으로 제가 여성의 변호인이라면 저 이거 그냥 단순 채무 불이행으로 밀어붙일 것 같아요. 이게 형사 사건이 아니다. 돈을 빌려주고 내가 돈이 없어가 못 갚는 거지. 난 처음부터 사기하려고 했는 거 아니냐. 처음에는 13% 꼬박꼬박 줬다. 근데 뒤에 이게 없으니까 돈을 못 주는 거다라고 핑계는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어떤 사업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뭐 항소심에서 이와 유사한 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오늘 법 이어갑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의 폭행을 피해 음주운전을 한 여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형이 빌린 대출금을 동생이 대신 갚으라고 금융회사가 청구한 재판이 기각됐습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을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음주운전 했는데 무죄? 이게 어떤 재판인가요?
지난해 벌어진 사건에서 출발합니다. 네. 이 사건 40대 여성이 음주운전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04%였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이에요. 그렇게 해서 30m 정도를 차를 몰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무죄가 나왔는데요. 오늘 이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보통 우리가 이 사건반장 통해서도 여러 번 전해드렸지만 보통 무슨 대리기사 불러가지고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운전대를 넘겨받아가지고 지하로 몰고 갈 때도 뭐 어떻게 걸려가지고 뭐 그런 일 있었잖아요. 뭐 한 바퀴만 굴러도 사실 음주운전은 맞죠. 근데 이건 왜 뭐예요? 이건 이제 지금?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남성과 이제 다투면서 남편과 다투면서 남편이 폭행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급하게 도망치는 곳이 차량 안이었습니다. 이제 차량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남편을 피해서 이 차량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이 경찰이 이제 출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정확한 지리는 모르겠지만 저 피해자가 있던 저 장소를 경찰이 찾지 못했습니다. 근처까지는 왔는데 구체적으로 딱 어디인지 찾지 못해서 저 현장, 딱 저 남편과 있던 현장에는 도착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그 상황이 한 20분 정도 흘러가니까 이 여성은 이 남편이 막 차 밖에서 나와라 뭐 이러면서 막 협박도 하고 하니까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일단 버텼고 남편이 잠시 자리를 뜬 사이에 경찰이 있는 곳까지 한 30m 음주운전을 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 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좀 얘기 좀 들어보고 싶네요. 자, 승현님. 네. 뭐 정말 절박했으니까 음주 상태에서도 뭐 운전대를 잡았겠거니라는 생각은 들긴 좀 드네요. 지금 이 기자님 말씀대로라면 저라도 다른 선택의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남편은 지금 강목이나 흉기를 들고 나를 때리려고 하죠. 경찰에는 신고했는데 이 경찰분들은 저를 찾지는 못하죠. 그럼 내가 이 장소를 떠나야 나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데 과연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음주를 했기 때문에 운전하지 않고 이 장소에서 남아서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음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외적으로 그 경찰이 있는 곳까지만이라도 운전해서 가야 될 것이냐라는 고민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긴급피난,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일단 정당방위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제 어떤 사람의 행동이 법을 위반한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처벌하면 안 돼라고 하는 대표적인 게 정당방위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강목을 들고 여성을 때리려고 하는데 강목을 잡아서 밀쳤다. 외관상 폭행이지만 그 경우엔 정당방위라고 하잖아요. 근데 정당방위는 그렇게 나를 공격한 사람한테 직접 대응을 하는 걸 말하고 그거 말고 이런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엄청나게 큰 맹견이 막 저한테 덤벼요. 막 덤비는데 제가 물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맹견을 공격한다면 정당방위 되겠지만 옆에 보니까 집에 문이 열려 있어요. 확 들어갔어요. 그거 주거 침입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걸 처벌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은 처벌하지 않는다. 그게 긴급피난인 거고요. 이 여성도 이 남성한테 직접 공격한 게 아니라 외관상 범죄라고 할 수 있는 음주운전을 했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라면 처벌 안 하는 거고 이거 말고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성이 주장하는 법적 이슈는 결국 긴급피난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졌나요? 네, 일단 이 법원은 긴급피난의 주장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변호사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이 행위 자체는 법을 어긴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봐서 긴급피난을 인정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경찰에 부부싸움에 신고를 했어요. 근데 경찰이 찾지 못했고 그 상태에서 남편은 자동차 앞에 길가에 있던 뭐 돌을 들어 던지기도 하고 뭐 불상에 물건을 들고 위협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신고한 지 꽤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이 경찰이 있는 곳으로 운전만 해서 가면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 인정이 돼서 자신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법원에서는 이 여성의 행위가 긴급피난뿐만이 아니라 과잉피난이었어도 처벌하기 어렵다 뭐 이렇게 판단을 했네요. 그러니까 긴급피난의 정도를 넘어서서 이거는 이렇게 안 하고도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 정도가 되면 이제 과잉피난이라고 하거든요. 정당방위에서도 한 대만 때리면 될 걸 막 너무 심하게 때렸다. 그럼 과잉방위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 처벌을 해요. 다만 이 여성이 만약에 그래서 뛰어서 도망갈 수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차를 타고 음주운전 구제할 필요 없었잖아요. 그러면 하지만 그런 경우에라도 야간 기타 정말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다른 행동을 하길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경우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쉽게 말해서 긴급피난보다 좀 과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까지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무죄를 결국 선고받았어요. 근데 아내 측에서 말이죠. 굳이 뭐 이런 저간의 상황을 듣고서도 그걸 기소를 굳이 했어야 됐냐, 뭐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네요. 이게 정당방위와 달리 긴급피난은 굉장히 엄격하게 인정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정당방위는 목전의 위험이 딱 닥쳤을 때 제가 정당방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긴급피난이라는 것은 굉장히 넓은 범위 내에서 긴급피난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 3분 후에 터진다라는 게 있으면 저희들 긴급피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긴급피난은 그 요건 자체가 넓은 대신 상당성이라는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해야 된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유일한 수단이어야 되고 그것이 법익을 균형했을 때 그 법익이 분명히 더 높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법 정신 전체에 비추어 보아서 적합해야 된다는 굉장히 엄격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말만 들어서 함부로 긴급피난을 인정하면 긴급피난이 남용의 우려가 발생하기 때문에 긴급피난에서 아마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했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생각도 들고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항소를 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만약에 저렇게 도망을 가다가 사고가 났다. 그럼 또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근데 그때는 또 고민을 해야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긴급피난이라는 건 굉장히 요건 자체가 엄격한데 근데 이제 30m를 가는 도중에 남편이 막 뒤에서 진짜 뭐 강목을 들고 막 불같이 쫓아오고 있어요. 그 경우에 실수로 누군가 뭐 차량을 살짝 이제 부딪혔다거나 그 정도가 된다고 하면 긴급피난 인정될 거예요. 근데 남편이 시야에도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막 10km를 가버렸다. 이 경우는 긴급피난 인정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긴급피난이라는 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가 나를 쫓아온다고 옆에 문이 열렸는데 괜히 다른 집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정도의 요건에 엄격함이 있기 때문에 검찰도 기소를 한 거고 항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반응은 좀 어떠셨어요? 이게 저도 이제 가족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성장한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댓글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가족분들끼리 이제 갑론을박 하시다가 이제 한두 분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무죄가 맞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볼프강님께서는 이건 긴급피난, 이게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지 않고 음주는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죄가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제 답을 찾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6개월 동안 참 우리가 많은 걸 한 것 같다라는 이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홍 기자, 이게 예전에 그 성폭행 위협을 피하려고 음주운전한 사례가 있었죠.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됐었죠? 그때는 기소유예됐습니다. 죄는 있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았으니까 처벌은 되지 않는 조치를 죄는 처분을 있다고 본 검찰에 거네요? 내렸어요. 네, 긴급피난을 100% 인정해서 불기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지난해 언론 보도로 많이 알려졌는데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시기사가 성폭행을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오도는 뭐 택시를 절도했다, 만취 승객이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택시기사가 성폭행을 하려고 해서 좀 피하기 위해서 택시기사를 따돌리고 차를 몰고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긴급피난이 100% 인정이 되지 않은 이유가 당시에 30km 넘게 운전을 했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운전을 하다가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까지 전부 인정을 해줘야 되냐라는 좀 지적이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기소유예가 됐고요. 그래서 사안마다 약간씩 인정될지 아닐지가 갈리기 때문에 이건 그때그때 사건에 좀 집중을 하면서 좀 사건반장에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재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나도 모르게 생긴 빚. 자, 이게 말이죠. 알고 봤더니 형이 이 진짜 무정한 형이 동생 명의로 빌린 돈과 관련된 재판 얘기인데 먼저 동생 명의로 형이 이 돈을 빌리게 된 그 배경부터 좀 따져보죠. 일단 형이 동생 명의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2018년 9월쯤인데 이 형이 휴대폰을 교체하기 위해서 이 동생한테 이 신분증 사본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 명의로 이제 해줬으니까 형에게 별다른 의심 없이 운전면허증 사본 그리고 통장 사본을 건네줬습니다. 그런데 이 친형은 동생 명의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대부업체에서 비대면 실명 확인을 거쳐서 2천여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 돈으로 중고차를 매입했습니다. 아이고.
아니 참 이렇게 중고차를 좀 얘기나 좀 하고 그렇게 사지 왜 그랬을까요? 자, 근데 이 실명 확인을 어떻게 좀 허술하게 거쳤길래 이게 대출이 가능했던 거죠? 형이 동생의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 휴대전화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본인 인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정보를 물어보지 않았어요. 보통 공용인증서라고 하는 공동인증서를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생체정보 인식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 쓰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본인 인증 간소화 절차를 그 대출회사에서 시행하고 있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휴대전화로 인증하고 그다음에 운전면허를 관련해서 사본만 제출을 했어요. 번호만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정보만 낸 다음에 바로 인증이 완료됐습니다. 휴대전화 인증을 링크를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먼저 처음엔 모르고 집어넣은 겁니다. 동생이요. 그런데 형은 이제 동생이 휴대전화가 갖고 있으니까 나머지 정보는 휴대전화를 통해서 전부 인증을 처리한 거죠. 아니 그러면은 형님이 대출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동생은 언제 알게 됐대요? 바로 다음 날 알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부업체, 돈을 빌려준 대부업체에 전화를 걸어서 일단 대출 취소해달라,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다. 이런저런 사정을 설명을 하면서 본인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출을 취소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형을 사문서 위조 혐의, 자신의 아이고. 신분증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서 고소장을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이 형에게는 결국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자, 변호사님 그러면은 네. 뭐 형을 사문서 위조로 고소해서 약식 명령 받고 뭐 벌금 형까지 이렇게 받았다 지금 그림이 나가고 있는데 저렇다면은 뭐 대출 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된 거 아닌가요? 일단 대출 과정에서 형의 사문서 위조 행위가 있었다만 판단이 있는 거고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쪽에서는 이게 형이 돈을 빌려갔는지 동생이 빌려간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럼 대출기관에서 돈이 나갔잖아요. 그럼 이 대출기관이 빌려주는데 충분히 믿을 만했으면 그러면 이제 동생이 갚아야 돼요. 아무리 사문서 위조로 형이 처벌받았어도. 근데 이 금융기관에서 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본인이 충분히 채무자가 저 형이 빌렸네.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대부업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출 절차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나 민사적으로 갚을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스푸트니크님이 아유 이 정도면 왼수다 왼수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자 아무튼 이 대부업체 측은 바로 다음 날 이제 동생이 자기도 모르게 대출이 나간 걸 알고 그 대부업체에 연락해서 이거 빨리 좀 취소를 해달라. 근데 이제 업체 측에서는 그 요청을 거부했다네요. 그렇습니다. 업체에서는 요청을 거부하고 돈 돌려내라, 대여금 반환해라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그 이유가 본인 인증 절차를 다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대출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휴대전화 본인 인증도 했고 그리고 운전면허 번호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링크를 통해서. 이 번호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무를 다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채무 변제 의무는 있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그 뭐 좀 취소 좀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까지 할까요 이 업체 측에서? 이게 민법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재거래의 상대방 보호예요. 선의의 거래의 상대방은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러한 행동을 할 때 분명히 그게 그 사람에게 권한을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행위는 그 거래 3자는 보호를 하고 이 둘 사이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거래 3자가 언제나 그런 것을 언제나 확인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민법이 가지고 있는 건 첫 번째 거래 상대방 보호. 그건 당신의 집안 사정이다 뭐 이런 건가요? 거래 상대방 보호고 그래서 이 경우에 뭐 민법 125조에 보면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었으면 그 수요권 표시 내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효과가 있다라는 그 근거 때문에 아마 이 대부업체에서는 자기의 거래 관계의 효과를 인정했을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이 저당권, 그 자동차를 하고 난 다음에 현대캐피탈에서 저당권을 설정해주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어떤 법리적으로 어려운 이야기를 해서 결국 돈 좀 우리는 받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이 형제지간에도 돈 거래 조심해야 되겠네요. 진짜. 부부지간도 그래요. 부부는 예. 제가 예를 들어 저희 집사람이 냉장고를 샀다. 그럼 제가 저희 집사람 냉장고 사는 권한을 주지 않아도 일상가사 대리라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사면 제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원보 앵커님하고 저하고는 대리권 수요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뭔가 대리권 수요에 있는 의사 표시를 했어요. 여기서 제가 물건 사는데 일정 부분 허용합니다. 라는 거 했으면 거래 상대방이 그걸 믿었으면 그 거래 상대방은 보호해야 되는 거고 제가 양형카와 관계에서 그 둘 사이의 손해배상은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래서 1심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법체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이유인데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대법체 입장에서는 동생이 형한테 내 그 명의로 해서 돈 빌렸어라고 승인했다고 볼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러면 말씀하셨던 건 이거는 동생이 그냥 형을 상대로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 것이지 대부업체가 돈 빌려줬는데 대부업체 입장에서 돈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경우에는 야, 그 형이 그 네 핸드폰 가지고 막 뭐 이렇게 서류 위조하면 그걸 못하게 동생이 해야지. 그걸 왜 대부업체 책임이라고 하느냐라고 해서 대부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또 2심에서는 조금 내용이 판단이 달라졌어요. 네, 아예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이게 대부업체에서 책임이 있다는 건데요. 이 형이 권한 없이 이제 동생의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 약정을 했는데 이거는 왜 동생이 책임져야 되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대출 약정 자체, 대부업체가 서류를 받고 돈을 빌려준 이 약정 자체가 유효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명의를 빌려준 동생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보고 1심 판결을 아예 반대로 뒤집었습니다. 변호사님 조금만 네. 더 부연 설명해 주세요. 대출업체가 그렇게 간단하게 대출을 해줄 거면 니네들이 본인 확인 절차를 좀 더 엄격하게 걸쳐야지. 그렇게 니네들이 간소하게 해놓고 아이고 우리 채무자가 원래 아니었다고 저쪽이 하네. 그러면 그 피해자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거 소비자한테 너무 책임을 전가하는 건 아니냐. 너네가 그만큼 간소하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만들었으면 그 간소하게 만든 것에 책임은 당신들이 져야 된다. 본인 확인 당신들이 좀 더 철저해야 된다. 그래서 금융회사가 아닌 동생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자, 승 의원님, 좀 짧게 말이죠. 네. 요즘 뭐 비대면 뭐 대출 뭐 요즘 그 뭐 카카오 뭐 이런 거 있다 인터넷 뱅킹 네네. 워낙 이제 대출도 정말 쉽게 막 되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정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자기 본인 확인이 허술하면 진짜 뭐 거의 눈 뜨고 코 베이는 상황 막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그는 거래 상대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뭐가 문제되는 거고 대부업체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지금 상황 같이 분명히 대부업체 쪽에서는 좀 더 성실하게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이런 것 정도까지는 그 대리권이 없음을 알 수 있거나 알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대부업체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오늘 인물 이어갑니다. 성추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부사관의 유족 측이 사건 초반 변호를 맡았던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를 고소할 예정입니다. 국선변호사는 부사관과 몇 차례 전화 통화와 문자만 주고받았을 뿐 면담은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수사 상황을 정리합니다. 자, 성추행을 당한 뒤에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관련해서 부실, 늑장 수사 정황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주말 JTBC에서 이 피해 부사관의 부모님을 직접 인터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기에 앞서 유족 측 목소리 먼저 듣고 이어갑니다. 저희는 우리 아이가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대대장과 노반장을 만났을 때 우리 아이가 충분히 보호받고 일 처리가 될 거라고 믿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무마하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걸 이제서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들 중에 직접 사죄하신 사람도 있었나요? 그 누구도 우리한테 찾아와서 사과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2차, 3차 계속 피해를 받고 있는 와중에 그 피해를 호소하기 위해서 많은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군과 변호사조차도 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딸아이는 바로 새로 간 대부대에서도 따뜻한 말 한마디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대의 최고 지휘관과 말단 그 반장까지 보이지 않는 따돌림의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자, 정말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도 관련 내용을 조금 전해드렸는데 정말 군은 매사 이런 식입니다. 매사. 예.
21세기가 무려 20년이나 지났는데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변하지 않고 구악, 이런 구습이 남아있는 곳이 군이다. 이런 생각이 진짜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드는데 말이죠. 자, 들으신 것처럼 많은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유족 측이 이 사건 초기 변호를 맡았던 이 국선 변호인을 고소하기로 했다고요. 네, 오늘 오후 3시 반쯤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했겠네요, 밝혔는데요. 예, 지금쯤 아마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목소리 들으시면서 군과 변호사가 보호하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변호사가 이제 국선 변호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군 본부 소속의 군 법무관인데요.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에 피해자인 이모 중사의 국선 변호사로 지정됐습니다. 성추행 피해 신고한 지 엿새 만에 지정이 됐는데요. 그런데 한 번도 면담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통화와 문자 메시지가 전부였는데 통화는 단 2차례인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이 됐고요. 직접 만나서 피해 사실을 면담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체크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체크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보죠. 변호사 면담 0차례입니다. 한 번도 없었군요. 자, 대면 면담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유족 측 주장에 따르면. 이 전화 통화를 이 국선 변호인과 하기는 했는데 사건이 벌어지고 한 달 50일이 지나서야 처음 전화 통화가 겨우. 자, 여기에 대한 공군 측의 해명은 뭔가요? 이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국선 변호사 그리고 공군 소속입니다. 이 3월 9일에 공군이 국선 변호사를 지정을 했고 처음으로 전화 1차 통화를 한 게 4월 27일입니다. 이 한 달 한 20일 정도, 한 50일 정도 만에 처음으로 통화를 했고 그 뒤로 한 20일 더 지나서 5월 17일에 국선 변호사 2차로 통화를 했는데 일단 50일 동안 이렇게 면담도 없이 통화만 했던 것에 대해서 유족 측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변호사조차 제대로 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군 측은 변호사의 개인 사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결혼도 하고 신혼여행도 하고 그리고 외국을 다녀오다 보니까 이 자가격리 등 이런 외국을 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가격리 등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만나서 할 수는 없었다 이런 입장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족 측은 일단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고 폐유 이런 2차 가해까지 당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이 변호사가 이 법적으로 지켜줘야 할 변호사가 사실상 방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 충동을 해서 이제 결국엔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국선 변호사가 아무런 조치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게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변호인이라는 사람이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오고 그 뒤에 무슨 자가격리를 했다. 지금 이도성 기자도 약간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요즘에 말이죠. 결혼식 올리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 다 제주도 가지 않습니까? 거진 대부분들. 예? 외국으로 신혼여행 나가면은 2주, 돌아와서 2주인데. 제 말씀마다 조금 헷갈렸는데 해외를 갔다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본인이 진짜 다녀왔으면 저도 할 말은 없지만 약간 좀 저도 좀 의구심이 좀 드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말이죠. 자, 뭐가 됐든 개인 사정으로 지금 면담을 진행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승 의원님, 그럼 전화 통화라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국선이 2명이에요. 1명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 지금 우리가 하는 그 개인 사정에 있어서 신혼여행, 기타 여러 가지에 갔다 오신 분은 7차례 문자만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해자를 처벌하는 거는 반드시 처벌해야 되지만 이러한 어떤 성비위 사건, 특히 성폭행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 보호의 원칙이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면 그 국선 변호인의 최고의 임무는 이 피해자 보호하는 일이거든요. 그럼 이 피해자를 못하고 자기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으면 이거 분명히 자기가 못한다고 국선 변호 사임할 수 있어요. 이게 법원에서 하는 재판 과정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야기를 해야죠. 나 이거 못한다. 이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국선 변호인으로 해달라. 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늦었을 뿐만 아니라 또 새롭게 국선 변호인이 되신 분도 전화 통화만 했다는 거예요. 2차 국선 변호인. 근데 이 두 분 다가 중위였고 보통 제가 알기로는 법무관 중이면
시험 사법고시 갓 붙자마자 첫 번째 군 법무관 아니면 변호사 시험하자마자 들어갔던 젊은 분들인데 이 젊은 분들이 과연 이러한 어떤 복잡다기한 성추행, 성비위 사건에 과연 국선변호사에서 그 피해자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었을 건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구심이 남는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이 네. 국선 변호인에게 어떤 뭐 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나요? 일단 뭐 일반 사선 변호인이라면은 이거는 뭐 특별하게 책임 물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선임료 다시 돌려받고 뭐 이러는 것일 텐데 여기는 지금 공군본부 소속 군무원이잖아요. 군무원이면 그러니까 일단 뭐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가 충분히 인정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직무유기 혐의가 생각보다 잘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직무유기라는 건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한 경우에 직무유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과연 통화하고 문자한 것을 아무것도 안 한 것, 이건 여기를 옹호한다는 뜻이 아니라 법적으로만 봤을 때는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는 변호사도 공군본부 소속, 그다음에 수사기관, 검사, 군경찰도 거기 역시 또 공군 소속. 그러니까 이게 뭐 변론을 해야 될 사람, 수사를 하는 사람, 법원에 재판을 하는 판사까지 모든 주체가 한 공군이라는 점에서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수사 또 재판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이번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자, 그리고 말이죠. 이 숨진 이중사 남편이 쓴 진술서가 공개가 됐던데 그 내용도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네, 일단 이 가해자, 이 사건 당일의 가해자인 이 장모 중사가 이 피해자인 이중사를 숙소까지 계속 따라오면서 집요하게 이제 사건을 무마해달라고 요구했다라고 진술서에 적었습니다. 뭐 신고할 거지, 신고해봐 이런 식으로 약간 조롱하는 듯한 말투를 하면서 해볼 템 해봐라, 아니면 사건 좀 좋게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사건 무마를 했다고 하려는 건데요. 이 본인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자신에게 어떤 해를 입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두려움 때문에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가해자가 일단 자신과 벗어나기를 바랬다라고 이제 남편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상관에게 결국 신고를 했는데 이게 결국 그 이후에 지속적인 회유와 압박이 들어오게 되는 이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 회식이 있었어요. 회식에서 돌아온 길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일단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회식 같은 걸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회식 참가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이유로 협박을 했고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게 하겠다면서 일단 이중사를 회유했다고 남편이 정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중사 남편이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회유 자리에서 또 다른 노모 상사와 노모 준이가 있었다라고 이중사가 말했다고 했고 이런 사람들도 연관돼 있었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진술서에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제대로 안 했잖아요, 이 기자. 네, 맞습니다. 이게 일단 군 검찰이겠죠. 이 군 검찰이 피해자의 사망 직후에 이 장모 중사 가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그럼 하면 되거든요. 집행을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게 이제 국회 한 의원실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인데요. 일단 이 당시에 검찰이 영장이 나온 대로 곧바로 집행하지 않고 일단 당시 조금 기다렸다가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집행을 한다 이런 계획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뭐 어떤 증거인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증인을 회유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당장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결국 이미 제출로 받아낸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변호사님, 보통 이런 사건 벌어지면 피해자 휴대전화부터 딱 이렇게 압수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이 FM대로 이 프로세스 아닙니까 이거? 이 영장 청구도 너무 늦었죠. 일단 첫 번째. 원래 이 사건 터지고 압수수색이라는 건 가장 어찌 보면 신속하게 그리고 피의자가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영장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중사가 사망한 이후에 그때서야 부랴부랴 영장을 발부받고도 그리고 일단은 그 검찰 얘기는 그 30일 날 조사할 때 이미 제출 안 하면 영장 집행하려고 했다라는 건데 뭐 어차피 지울 거면 이미 다 지웠을 테니까 그 이후에 디지털 포렌식이 된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중간에 버렸으면 어떡해요? 진짜 한강물에 던졌으면 어떡해요, 그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해는 가요. 왜 그랬는지 이해는 가는데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일단 공군 또 군에서 얼마나 이 부분을 안일하게 판단하고 있는가를 또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습니다. 징 의원님,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예? 다 조사해야죠.
아까 뭐 저희들이 직무유기, 뭐 강요미수는 형법상 안 될 수가 있는데 국가공무원법 78조에 보면 직무를 태만하면 징계 사유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 진짜 다 찾아가지고 그 직무가 태만됐다면 우리 징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위의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사건은 그 당시에 블랙박스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휴대폰 압수수색 다 필요 없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구속하고 바로 기소해서 바로 재판받았으면 피해자 분명히 살 수 있었다. 도대체 저는 수사를 진짜 수많은 수사를 봤을 거잖아요. 이런 사건에서 왜 그렇게 휴대폰을 늦게 하고 이렇게 수사가 늦게 됐는지 진짜 알 수 없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당장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 국민적 분노를 유발하는 이 사건 그냥 못 넘어간다. 이런 입장을 또 발표하기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군에서는 또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겠죠. 하지만 저는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습니다. 뭐 깐다이즘이라고 그러던데 까라면 깐다라는 그런 군대 내부의 어떤 문화. 글쎄요.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인물 여기까지고요. 다음 사건 엑스파일 이어갑니다. 지난 2019년 8월 10살도 되지 않은 여자아이가 한 호텔방의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신고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 딸의 무용 공연을 위해 한국에 들어온 중국인 부녀였는데요. 그런데 수사기관은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아버지를 지목했습니다. 부인과 이혼하고 동거 여성과 함께 지냈는데 이 여성과 공모해 딸을 살해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여성은 이 아이를 마귀라고 하면서 살해해야 한다고 말했고 남성은 오늘 밤 필히 성공한다며 답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로 보고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반전이 벌어졌는데요. 이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 대체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욕실에서 숨진 딸, 살인범으로 몰린 아버지, 사랑에 눈이 먼 잔혹한 살인마일지 안타깝게 딸을 잃은 피해자일지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이 가족 여러분, 이번 사건 좀 주목해 주십시오. 정말 많은 좀 생각이 저도 이 방송 준비하면서 내용을 봤더니 좀 이런저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호텔방에서 딸이 숨진 채 발견됐고 함께 있었던 아버지는 살인범으로 몰렸습니다. 자, 이거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이게 2019년 이제 8월 6일에 이제 40대 중국인 남성과 7살 딸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딸이 무용 공연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아버지와 딸이 조금 며칠 일찍 들어와서 이제 관광을 하려고 했던 상황이었고요. 일단 이 이튿날 바로 이제 한국에 들어온 이튿날 한강 가서 유람선도 타고 그리고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 4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에 딸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진술을 나중에 했는데 딸이 잠들어 있는 그 확인하고 방을 나와서 흡연 구역으로 이동해서 뭐 전화 통화도 하고 미리 들고 나온 맥주를 가지고 로비에서도 좀 마시면서 한 40여 분, 1시간 가까이 이제 시간을 보낸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돌아와 보니 딸이 욕조에서 숨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고를 했고 호텔 직원과 구급대원이 이제 들어와서 이 딸을 이제 병원으로 옮겼는데 결국 이제 숨을 거뒀습니다. 일단 이 부녀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면은 일단 2007년쯤 결혼해서 10년 정도 결혼 생활하다가 2017년쯤에 이혼을 했고요. 근데 그 이후에도 이 전처와 사이에서 나온 딸을 상당히 자주 만났습니다. 단둘이서 여행을 다닐 정도로 상당히 이제 친밀한 부녀 관계였다라고 하고 하지만 이제 동거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이 딸 때문에 자신이 좀 안 좋게 됐다 이런 식으로 안 좋게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사건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거 여성이 이 딸 아이를 무슨 악마라고 막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다면서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대강 분위기를 보면 경찰이 당시 판단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딸을 어떻게 해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봤던 근거가 뭡니까?
방금 말씀하신 악마라고 칭했다는 점들 그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범행 동기가 있다고 봤어요. 살인 사건 보통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딸을 살해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수사당국은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딸을 마귀라고 부르는 동거 여성, 지금 그 아이의 아버지와 동거를 당시 하고 있던 여성이 문제였다고 판단했어요. 왜냐하면 딸을 싫어했는데 자신이 유산한 것도 딸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딸을 보려고 전처 사이에 낳은 딸을 보기 위해서 아버지가 가는 것도 싫어했답니다. 그 남자친구가 그렇게 전에 자기가 만나고 있던 그 아내의 딸을 만나러 가는 걸 왜 만나러 가냐 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살해했지 않았겠느냐라고 단정을 지었고요. 결정적으로 문자 메시지 내역들 이런 그 대화 내역들을 봤습니다. 그랬는데 두 사람의 대화 내역, 현 동거 여성과 그 아이의 아버지 사이에서 심상치 않은 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익사로 위장 가능할 욕조가 있냐 물어보니까 한국 호텔엔 욕조가 있다 이런 답변을 아버지가 했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에 던져라, 강에 던져서 살해해라라고 했더니 오늘 필히 성공한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황을 살펴보면 범행 동기도 있고 범행을 실제로 실행한 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승 의원님, 딱 저 문자만 보면 아니 뭐 고민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게 이제 수사가 어려운 거죠. 사실 이 문자만 보면 분명히 범죄 동기가 존재하고 전처의 딸보다 현재 동거하는 여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경찰도 제일 처음에 그렇게 봤는데 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 거죠. 사실 그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남동생이 우리 누나 다시 한 번만 더 극단적인 선택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협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기자분들이 다 말씀 주셨다시피 딸과 이 아버지의 관계가 굉장히 서먹한 게 아니라 딸을 적극적으로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딸과 아버지의 어떤 정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점까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 판단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네,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전부 인정했어요. 범행 동기도 있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호텔방에서 아이가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그러면 거기 들어간 것은 아버지 외에는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부검 결과 사인이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의 가능성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범인은 아이의 아버지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렇게 판단한다면 그럼 범행 동기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범행 동기가 자신의 연인, 동거를 같이 하고 있는 여성이 싫어한다는 이유 때문에 아이를 살해했다? 그러면 죄질이 무겁지 않겠냐라고 판단하면서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앞서 보여드렸던 그 문자 메시지 정도 외에는 솔직히 직접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살인죄로 판단했던 이유가 뭘까요? 사실 진짜 어려워요. 이거 목격자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뭔가 목 부분에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1심에서는 이제 아버지가 목을 졸라서 질식사 시킨 것으로 일단 바라봤는데 사실 그것도 100%라고 보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이 부검 나온 게. 하지만 1심에서는 이게 아이가 갑자기 목 부분이 다쳐서 욕조에서 빠져서 사망을 했는데 일단 이 호텔방 안에 들어온 건 아버지밖에 없고 그리고 문자를 보니까 동기도 충분히 있는 것 같고 성공하겠다. 그러면 고의가 있는지 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목격자는 없지만 이 정도라면 충분히 살해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1심에서는 유죄 판단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들으신 것처럼 1심에서는 유죄였습니다. 자, 그런데 항소심 2심에서 급 반전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두 가지를 가지고 살인죄에서 보통 다 유죄 판결하는데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이를 죽일 만한 아버지의 동기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전처의 이야기가 나와요. 만약에 내가 그 둘 사이가 안 좋았다면 해외여행이나 국내 여행 가는 걸 나는 허용 안 했을 것이다. 두 사이가 그렇게 좋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이를 보호한다는 점이 명확했기 때문에 그 전체 입장에는 자기가 키우고 있던 아이를 그 아버지에게 돌려가서 아버지에게 보내서 여행까지 시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아버지와 딸 관계에서 살인을 저지를 만큼의 동기는 없다라는 거와 방금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아이가 사망했다는 점이 명확하게 그러한 경부 압박에 의해서 사망했다라고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사건인지 사고인지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심스러울 때는 결국 피고인의 이익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무죄가 아니라
입증의 부재라고 보는 거죠. 입증 부재로 인한 무죄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은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이거더라고요. 성인도 아닌 7살짜리가 자정이 넘은 시간에 목욕을 한다. 뭔가 좀 어색하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고 또 이제 저희가 앞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 성공적 오늘 기필코 성공한다 이 문자 이게 좀 너무 걸리는데요 이거. 네, 그런 내용을 보낸 건 맞거든요. 근데 재판부도 전체적인 걸 본 거예요. 이 여성, 동거 여성과 이 피고인이 주고받은 전체 내용을 보면은 여성은 계속 이 아이를 어떻게 해라. 이 아이 때문에 내가 2번이나 유산을 했다. 막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뭐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진정하자.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이런 게 뭐 걔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어떻게 해라 하는 거에 대해서 호응만 해줬다라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보기에는 좀 약하다고 봤고 다른 것뿐만 아니라 일단 이 구급한 출동 대원 이 응급 대원이 봤을 때도 이 전형적인 사고로 이제 자녀를 잃은 아버지의 모습이었다라고 법정에 나와서 이제 진술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처 이 아버지 내 남편이 전 남편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한 것도 있었고 다양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이 딸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원래 혼자 샤워해서 욕조에서 이제 오래 씻는 걸 좋아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고 이런 가지 다양한 것 중에 결정적으로 이 부검 보고서 가운데 질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어요. 물론 이 타살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지만 질식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법의학자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아버지가 살해했다라고는 볼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대법원 판단을 좀 남겨놓고 있는데 좀 지켜보기로 하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 상황실 이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 사건 상황실에 올라온 화제의 뉴스입니다. 어제 서울 잠실대교를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시뻘건 불길과 함께 연기를 뿜어내는 버스 한 대.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버스를 향해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리는데요. 어제 낮 12시 20분쯤 서울 잠실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등 15명이 긴급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고 불은 소방차가 출동한 지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엔진이 과열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이 범행 당일에 피해자에게 보냈던 메신저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그제 피해자 유족 측이 공개한 메시지입니다. 범행 당일 답이 없는 작은 딸에게 걱정이 된 어머니가 재차 질문을 하는데요. 그러자 작은 딸에게서 응이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이후 어머니는 작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김태현은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와 큰 딸을 연이어 살해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작은 딸이 보냈던 답장이 김 씨가 살해를 저지른 후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작은 딸이 살아있는 것처럼 꾸며 김 씨가 나머지 가족을 모두 살해하려고 했던 겁니다. 한편 이러한 주장에 대해 김 씨 측은 여전히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제가 주말에 말이죠. 이 기자, 이 김태현 카톡 저거 기사 보고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어요.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우발이란 뜻을 잘 모르는 건지 저로선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일단 카톡 메시지를 보면은 일단 김태현이 배송기사로 위장을 해서 찾아왔어요. 이 박스를 집 앞에다 놓고 그리고 작은 딸인 첫 번째 피해자가 나올 때 들어가서 그 범행을 저질렀던 건데 일단 작은 딸이 이런 이런 게 올 리가 없는데라고 생각해서 일단 배송이 왔다라고 하니까 이 피해자 3명, 그러니까 어머니와 언니가 함께 있는 카톡방에다가 뭐 퀵 서비스 시킨 적 있느냐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곧바로 퀵, 아니 이런 식으로 답장을 했는데 이 작은 딸 처음 물어본 작은 딸의 답변이 없었어요. 근데 그 뒤에 메시지를 확인한 어머니가 좀 걱정이 됐는지 나가봤니? 라고 했는데 답장이 계속 없어서 뭐하니? 지금 뭐하냐? 목욕하니 이런 재차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게 한 6시 한 20분까지 30분 정도 계속 보냈습니다. 근데 한 5분 정도 뒤에 6시 25분쯤에 응이라고 지금 영상에 나가는 저런 식으로 짤막한 답장이 왔는데 저 시간은 수사기관에 파악한 바로는 이미 작은 딸이 고인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변호사님. 네. 제가 이제 막 몰아가는 게 아니라 이건 계획적인 거 맞잖아요. 예? 이거는 뭐 누가 봐도 계획적인 범행이죠. 김태현 입장에서는 뭐 계속 어떻게든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좀 우발적 범행으로 주장하는 것 같은데 일단 작은 딸을 살해하고 나서 이 답변을 해서 작은 딸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그래서 나머지 가족들을 들어오게 한 이후에 살해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저기 모든 가족을 살해할 생각 없었어요. 우발적입니다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승현님. 이게 김태현의 말의 가장 큰 모순은 뭔가 하면 그 앞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동생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우발적이라고 말하려면 그게 그냥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때 안 해야 되는데 들어갔잖아요. 예. 거기서부터 계획. 이거 저도 몰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건전한 수사를 하는 사람의 감정으로는 그때 들어가서 사람을 살해했다면 계획이죠. 이거 절대로 우발이라고 저는 판단되지 않는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아나운서 다음 소식 이어서 전해주시죠. 가수 영탁의 이름을 딴 막걸리의 상표권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막걸리 한 잔이라는 노래를 불러 화제를 모았던 가수 영탁 씨. 이후 영탁 씨는 한 막걸리 제조사와 전속 모델 계약을 체결했고 그의 이름을 딴 막걸리가 정식 출시됐는데요. 하지만 해당 제조사는 전속 모델 계약이 끝나자마자 영탁 씨와는 무관하게 상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이 사흘 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현재 막걸리 관련 상표 중 영탁이라는 이름이 포함된 건 없다고 밝혔는데요. 특허청은 제조업체가 영탁 씨의 승낙을 받지 못하면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고 손정민 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 손정민 씨. 손 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혀내기 위해서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데요. 경찰은 현재 손 씨가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행적과 환경미화원이 손 씨 친구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게 된 경위, 그리고 사라진 손 씨 신발의 행방 등 3가지 사안에 집중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신발을 찾기 위해 한강 수중 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앞서 발견된 손 씨 친구의 휴대전화에서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사고사로 종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막바지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사실상 마지막 단서가 될 수도 있는 신발을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자, 홍 기자, 앞으로 경찰이 또 이거 어떻게 계속 수사를 이어나갈까요, 이거?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한다는 뜻이 아직까지 수사할 것이,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풀어내야 할 것이 남아있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한 3가지 정도 되는데요. 일단 당일의 행적, 손정민 씨 마지막 행적에 대해서 목격자 진술로 나온 부분도 있지만 그 마지막 시각 이후로 어떻게 손정민 씨가 고인이 되기까지 과정이 진행됐는지 그 사안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휴대전화의 습득 경위입니다. 그러니까 손정민 씨와 친구의 휴대전화가 서로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그럼 왜 바뀌었느냐,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당시 습득 경위를 정확히 확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손정민 씨의 유품 중에서 신발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중수색을 계속해서 신발을 발견해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범죄 혐의점, 또 다른 혐의점이 있을지 그러한 것들을 밝혀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 승희 의원님, 아까 김하은 아나운서는 사고사로 종결될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가 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승희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수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예단을 가지고 수사를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겁니다. 그 수사는 마지막 종결점에 어떻게 마침표가 찍혀지는 것은 그 수사기관의 예단이 아니라 증거를 따라가서 판단해야 되는 거고, 방금 기자님 말씀 주신 대로 정말 그날 당일의 마지막 행적을 끝까지 찾아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휴대폰이 지금 주어진 장소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 주어진 장소가 정확하다면 그 동선의 반경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좀 불편한 진실일 수 있지만 그 손정민 씨의 그 신발이 그 들어가는 그 한강변 안에서 존재하는지 아니면 다른 장소에 존재하는지 그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 조사를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사건 반장, 저희 좀 잘 나가는 덕분인지 중간 광고가 붙었습니다. 예. 30초
동안 전한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죠. 구두 신다가 운동화 신으면 너무 편하죠? 운동화 대신 플라이 하이크 신으면 딱 그 기분인데. 그래핀과 플라이폼의 완벽한 퍼포먼스. 뛰는 운동화 위에 나는 플라이 하이크. K2. 오늘 흘린 땀이 내일의 널 만들지. 불쾌하게. 그래서 오싹 가동 중. 듀얼 쿨링에 쾌적함까지. 시원해서 오, 깔끔하게 싹. 오싹 K2. 야, 이 중간 광고 붙었다니까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본인 일처럼 이렇게 많이 환영해 축하해 주시네요. 예, 기뻐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 잘 나가는 프로그램들만 붙는다는 그 중간 광고가.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또 사연 인스타 사연 소개해 드려야 되겠죠? 자,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말이죠. 서울에 사시는 사반 가족 배소희 님이십니다. 보여주시죠. 자, 저 발가락의 주인공이신데요. 자, 맨날 퇴근하고 다시보기로 보던 사건반장을 모처럼 본방 사수하고 있다면서 저렇게 망중한을 찍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며칠 전에 회사를 관두셨대요. 그래서 저런 여유가 생겼다는 거죠. 예,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새 직장을 찾아보시겠다는데 마침 또 오늘 면접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면접 중일 수도 있습니다. 잘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새로운 도전 응원하겠습니다. 자, 사건 사고 속 생생한 현장 소식 전해드리는 사건 현장. 오늘 찾아갈 첫 번째 현장, 미국으로 가보시죠. 왜 블러를 쳤죠? 지금 옷을 전혀 입지 않고 있습니다. 옷을 실오라기 하나도 안 하나 입고 걸치지 실오라기 않아요?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입니다. 아이고야. 한 여성이 술집인데요. 저 술집에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탁자 위에 올라가서 어머. 술병들을 보이는 대로 다 꺼내서 바닥에 던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찍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말려도 소용없고요. 계속해서 술병을 꺼내서 던지고 있습니다. 아니, 저걸 찍고 있을 게 아니라 말려야지 저걸. 경찰에 신고가 돼서 마침 지금 경찰이 도착하려는 왔네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란을 피운 여성 저지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아요. 지금 경찰에게 던진 거 보셨나요? 경찰에게 술병을 이렇게 던져요. 경찰에 있는데도 저렇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위협적으로 팔에다가 맞췄습니다. 다쳤겠는데요? 경찰도 저 술병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잖아요. 예. 틀렸을 것 같아요. 경찰이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거든요. 계속 행패를 부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테이저건을 발사합니다. 테이저건을 준비해서 결국엔 제압하려는 모습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죠. 경찰이 테이저건을 쏴서 순간 그 여성을 제압했습니다. 술병들이 깨져서 바닥에 여기저기 아수라장이 돼 있는데요. 일단 제압을 했고요. 경찰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분이 여기가 처음이 아니고 앞에 식당에서도 사고를 쳤습니다. 앞에 다른 유명 식당에 가서 발가벗은 채 물건을 부수고 식당을 완전히 뒤집고 술집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술병을 마구 바닥에 던지면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왜 저러는 거예요? 일단 앞서 음식점 한 곳에 갔다 술집에 갔는데 음식점에서는 기물을 망가뜨릴 목적으로 소란을 피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유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고요. 술집 난동에 대해서는 일단 진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업주가 자신에게 정직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이 술집에 입장하려고 하는데 자신을 거부했기 때문에 내가 거부당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러고 오면 당연히 거부하죠. 저도 거부할 것 같아요. 옷을 입지 않았는데 거부를 해야겠죠,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거부를 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정확한 피해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천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저 사람? 일단 치료를 위해서 병원으로 먼저 옮겨졌습니다. 체포를 했지만 일단 어떤 상황인지 정신병력이나 약물 중독이나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대마초 성분 외에 특별한 마약 성분이 몸에서 검출되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폭행죄 등으로 기소돼서 교도소에 수감됐고요. 다음 달에 재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경찰이 저 상황에서 테이저건을 쐈다? 징계받았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현장 미국 캘리포니아로 가보시죠. 이거 뭐죠? 길거리에 지금 남성이 서 있고 경찰관이 다가갑니다. 여성 경찰관이 다가가는데요. 남성은 노숙자입니다. 저 남성이 인종차별적 위협 발언을 한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노숙자에게 뒤돌아서 손 머리에 올려 이렇게 하니까 노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뒤돌아서서 손을 머리 위로 올렸는데요. 지금부터 주목하셔야 됩니다. 경찰이 지금 노숙자 등 뒤로 다가서면서 무기를 가졌는지 수색을 해야 되잖아요. 몸 수색을 하려고 하는 순간 노숙자가 갑자기 돌변합니다. 몸을 돌리면서 지금 뭔가 하려고 하는데 더 가까이 가려니까
갑자기 지금부터 주먹을 날리려고 하다가 완전히 경찰을 제압하려고 멱살을 아이고, 잡고 아이고, 아이고. 깔고 앉으려고 하면서 완전히 쓰러뜨리려고 해요. 아이고, 머리를 아이고. 잡고 목을 조르면서 완전히 바닥에 주변에 사람 없나 눕혀놓고. 저거? 예,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아, 경찰도 저항을 못하고 그냥 넘어졌어요. 그렇죠. 경찰도 저렇게 될 줄 몰랐답니다. 순순하게 응하는 것처럼 하다가 갑작스럽게 저렇게 몸을 저렇게 제압당하니까 어떻게 몸 안에 있는 총을 꺼낼 틈도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제대로 손을 뻗지 못하고 일단 달려왔다. 몸싸움을 누구 벌였다고 왔다고. 해요. 행인들이 도와주고 있는데요. 행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경찰이 깔려 있으니까 구해주려고 나타났습니다. 행인들이 하나둘씩 노숙자를 떼어내는 모습인데 힘이 너무 세서 떨어지지 않네요. 아니 왜 저러는 거예요, 저 노숙자? 그러니까 말입니다. 동료 경찰들까지 도착해서 행인들 여러 명과 경찰들이 합심해서 노숙자를 완전히 제압했고 경찰은 다행히 타박상 정도 입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He kind of came out of the parklet and was throwing cardboard around and was shouting stuff like, you know, Chinese people don't belong here. I was just like picking up an order and he was like asking me like for food, and then I said sorry, like I can't give it to you because like this was a pickup for a family member. And then he just went like, oh yeah, you're the cause of the pandemic. 현재까지는 출동한 경찰관도 아시아계 여성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까지 노숙자의 증오 범죄였는지 범행 동기가 인종차별적인 범죄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일단 경찰은 자신을 구해준 행인들에게 감사한다는 표시를 전했습니다. 아유, 진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중국으로 가보시죠. 지금 여기 지금 코끼리예요, 지금? 네, 중국 인난성 쿤밍시인데 도로에 저렇게 코끼리가 다니고 시내 있습니다. 아니에요, 시내? 예, 한밤중에 저기 야생 코끼리떼가 도심에 출몰한 건데요. 막 약속이나 한 것처럼 저기 일렬로 이 성큼성큼 도로를 건너고 있는데 이 야생 코끼리떼가 최근에 도심 도로 그리고 산길은 물론 마을까지 내려와서 지역 주민들을 놀라게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몇 마리인 거예요? 저거? 일단 저 무리는 15마리인데요. 일단 중국 인난성 남부 자연보호구역에서 서식하다가 지난 4월에 보호구역을 떠났고요. 이 쿤밍시 외곽까지 들어왔는데 500km 넘게 이동을 한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아니 이러다가 사람도 다치고 코끼리도 다치겠어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인명피해는 아직 없지만 농경지를 훼손하고 뭐 지나는 곳마다 농작물 다 먹어치워서 한 경제적 손실만 한 12억 원이 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피해 주민 이 인터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进来了6头左右吧，200斤左右了，2只鸡被踩死了，关在鸡笼里面的，它一脚就被它踩死。这种情况也是历史上第一次发生，从来都没有过，所以大家都在思考。 네. 자, 왜 저런 거예요? 저런 대장정. 이유는 모르겠는데 일단 아무래도 이제 자연보호구에 코끼리가 많아져서 경쟁이 늘자 이제 먹이를 찾아 떠난 것으로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일단 혹시나 모를 돌발 행동에 대비해서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뭐 그 기사를 보니까 아직까지도 저 코끼리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중국 당국에서도 해법을 못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다음 미국으로 가보시죠. 이 양반 어디서 봤던 양반인데? 예, 저 다이아몬드를 이마에 딱 심은 미국 래퍼 릴 우지 버트라는 상당히 유명한 래퍼입니다. 뭐 힙합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이제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정말 상당히 유명한 사람인데 저 릴 우지 버트가 저 머리에 이마 여기 동그란 게 있잖아요. 이마에 네. 이게 이제 다이아몬드예요. 지난 이제 2월에 아름다움은 고통이라는 글과 함께 피어싱이라고 하죠. 이제 다이아몬드를 피어싱으로 해서 이마에 팍 박은 거를 이제 저렇게 왜 공개를 저러고 살아 진짜. 아유, 뭐 본인이 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이해는 안 가지만 저게 다이아몬드가 한 10에서 11캐럿, 우리 돈으로 26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에 이제 릴 우즈버트가 이마에 다이아몬드를 박은 이후로 반지로 만들면은 도둑을 맞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난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릴 우즈버트를 또다시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본인의 SNS에 최근 모습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당연히 피가 나지. 맞습니다. 이제 피난다. 이게 머리에 피가 나고 해가지고 다이아몬드가 없어진 지금 장면이 이제 SNS에 올라오고 있는데, 예, 지금 없네. 없잖아요. 예. 저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예, 뭐 내가 어떻게 했다라고 지금 나오는 건데 없어졌잖아요. 예, 저거를 뭐 공식적으로 어떻게 했다 뭐 말하진 않았는데 저런 식으로 내가 피가 흐르고 있는 영상을 이 공개를 하기도 하고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나 죽을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글도 남기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릴 우즈버트가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저걸 제거한 이유가 이 건강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SWJ님, 그러다 얼굴 떼가면 어떡하냐 이런 말씀도 하시네요. 자, 다음은 동물의 주인공입니다. 오, 산책 중인가요? 네, 산책 중인 강아지가 보이죠. 개 주인과 함께 가고 있는데 강아지가 어디론가 쭉 갑니다. 지금 그 줄을 끌고 가는 거 보이세요? 빨리 가자고 지금 주인을 거의 끌고 달리고 있어요. 어디까지 무슨 냄새를 맡았는지 참 궁금한데 한 정자 아래로 갑니다. 저 반려동물의 이름이 벨인데요. 벨이 열심히 가서 지금 보면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보여요. 고양이를 어떻게 찾았는지, 저 고양이가 혼자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는지 와서 막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 계단 위에 이렇게 내려오니까 저 반려동물이 다가가서 저 새끼 고양이한테 다가가서 흥분하면서 이렇게 막 냄새도 맡아보고 발도 대는데 해치려는 거 아니에요? 해치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그 궁금하니까 이렇게 냄새도 맡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새끼 고양이 곁에 그대로 이렇게 있으면서 뭐 물지는 않아요. 이렇게 다치게 하거나 하지는 않고 냄새만 크크 맡으면서 옆에서 이렇게 사이좋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고양이가 저 강아지를 딱 받아들인 건가요? 고양이가 받아들인 걸 수도 있고 강아지가 저 고양이가 사실 고아라고 해요. 지금 아무도 지금 뭐 같이 가족이 없는 이 길에 버려진 상태로 있었던 걸 발견해서 강아지가 이제 식구로 받아들이자고 간택을 해서 자기 주인한테 집사가 되죠라고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럼 지금은 잘 지내고 있답니까? 네, 지금은 입양까지 절차를 마쳐서 같이 잘 지내고 있고요. 그래서 저 고양이에게 일단 개 주인이 스노우라는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좀 겉모습과 되게 닮은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강아지도 같이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싸우지 말고 앞으로도 잘 지내주십시오. 자, 가족 여러분, 오늘 시간대를 옮기고 나서 처음 방송한 사건반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정치부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방가족 여러분, 저희는 내일도 별이 3개, 3시에 오겠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